예, 제가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인데 준비의 요청으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천호동 5-1-5-2기업 통합 모아타운 사업 설명회고요. 오늘 제가 이 설명회의 사회를 맡아서 진행할 저는 나우에이치의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상 사업 설명회는 우리 지역, 우리 구역이겠죠. 우리 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예정돼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가 아직은 개발이 됐거나 뭔가 입체적으로 보여진 게 없어서 선뜻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오늘 우리 도시계획 쪽에 어반 플래너스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쪽에서는 건축사무소 담에서 직접 대표자분들이 나오셔서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마음으로 이 사업의 결정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조합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준비된 그 설명의 자료들을 천천히 들어보시고 보고 듣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담아두지 마시고 메모를 해두시든지 생각을 해놨다가 사업 설명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또 기탄 없이 질문들 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법률적인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또 나서서 우리 대표분들이 직접 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개인정보 동의서하고 뭐 이렇게 이런 방명록이 있잖아요. 그 방명록에는 꼭 여러분들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락을 못 받고 막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연락처는 좀 남겨두셨다가 언제든지 추진 주체들이 연락드리고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회에 앞서서 먼저 1구역, 2구역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라비아 순서대로 5-1구역 준비위원장님이신 백두일 위원장님부터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호동 382에 36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천호동 5-1구역 모아타운 추진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백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모아타운 사업 추진 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주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었고 소중한 공동체로 자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 노후주택 증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모아타운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을 준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와 뜻을 함께 모으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5-2구역의 이훈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는 벌써 6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천호동 5구역 3구-11에서 30여 년을 이제껏 살고 있는 토박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토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아타운 사업 추진 선례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지역은 오랜 세월 주민 여러분이 정성과 애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도시 환경이 주변은 달라지고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은 좀 낙후됐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노후 주거지 정비, 주차, 교통 문제, 생활의 편의 시설 확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추진되는 모아타운 사업은 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 함께한 비전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추가 전화가 오네요. 미안합니다. 소유주 여러분, 특히 오늘의 설명회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소유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방향을 고민하고 또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겠죠?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공은 주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거 준비하시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어서 먼저 도시계획 분야를 맡고 있는 어반 플래너스의 김기택 대표님의 사업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반 플래너스의 김기택이라고 합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저는 이제 번지로 했는데 5구역 일대의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 잠시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주민 제한 형태로 해가지고 총 8개 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후보지 선정은 3군데가 됐고, 근데 접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후보지 선정 받으려고 준비하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요 바로 위에 암사역 인근에도 지금 한 군데 가로등 정비 사업이었는데 모아타운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앞으로도 뭐 여기까지 하면
천호동 5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개요, 그다음에 기초현황, 관리계획안, 그다음에 향후 일정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천호동 363번지 일대에 노후 불량한 그 주거 환경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위하는 거고요. 일단 면적은 이제 구역 면적은 45,27.5제곱미터인데 저희 사업 대상지를 보면 주변 지역으로 천호 재정촉진지구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변에 굉장히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5번 모아타운이 지금 구청에 접수돼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변에 굉장히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광진구 제 구이동에도 가서 모아타운 한번 또 설명회를 지금 하고 왔는데 지금 서울 전역이 지금 모아타운과 재개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모아타운이 많이 지정되나 이제 좀 보면요, 이 모아타운이 재개발에 비해서 구역 지정 요건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그러니까 노후도가 50%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 건물을 추정하는 그 연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완화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후보지 선정이나 이런 그 자문을 올렸는데 보통 예전에는 뭐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이제 순서가 왔는데 지금 한 2달 기다려야 순서가 겨우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만큼 서울시에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고 지금 각 구청마다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현황 저보다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저희 대상지 안에 6m 도로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좁은 도로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주거의 정비라고 했는데 주변에 보면 재건축, 재정비 촉진구역 제가 알기로 주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엄청 많고 제가 담당자가 지금 가로주택 사업 담당자도 지금 이제 저희 요 암사동 거 접수하려고 했더니 제발 조금만 더 이따 접수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일이 너무 많대요. 그 정도로 천호동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보는 이제 그 도면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저희 대상지 주변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게 도로를 표시한 거고요. 물론 요것도 도로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상지에는 바로 천사 어린이공원도 있고 백클린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빗금은 이제 학교들을 표시한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지하 건축물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물 노후도를 볼 때,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볼 때 열악하다 해서 지금은 지하에다가 주택을 넣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한 7, 80년대, 8, 90년대 때는 지하에다가 그 주택을 많이 넣었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에 그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바로 노후 건물로 쳐버려요. 그만큼 지하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표시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고 서울시도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지하에 주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 꽤 높은 수치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아타운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단 저희가 후보지 선정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은 모아타운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 저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73.1%로 굉장히 높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재개발하고 노후도를 보는 그 연도가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 연립주택이 뭐 연면적 얼마 이하면 걔는 20년으로 본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약 재개발로 하면 이 수치가 조금 더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모아타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73.1%로 굉장히 노후합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또한 지하 건축물이 52.4%로 굉장히 주거 환경은 열악한 지역이다 인 거고요. 또 하나가 보시면 저희 내부에 있는 도로들 되게 그 좁은 도로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뭐 주차라고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빠른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여기는 여기 부분만 표시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아타운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청호동 전체 지역이 아마 30년 정도 수준에서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화되니까 자꾸 새로 건물을 지어요. 연립주택 막 이런 것들 짓다 보면 그러면 저희 노후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못해지는 그러한 경계에 있는 단지들도 많은데 다행히 여기는 좀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게 이제 용도 지역인데요. 왜 용도 지역이 중요하냐? 용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 그 공원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 여기는 2종 7층 지역. 근데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조례상 250%인데 저희는 모아타운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를 2종에서 3종으로 전체 그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임대주택 일부를 지으면 원래 조례상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거에 대한 임대주택 일부를 해서 저희가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고요. 또 추가로 임대주택 일부를 해서 저희가 최종 그 300%까지 가는데 올해 1월달에 보정개수라는 거에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임대주택 짓는 비율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가 한 1.3인가 1.4 정도 지금 할 건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임대주택을 적게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300% 하면은 만나 100개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70개, 80개 정도만 지으면 되는 그러한 사태로 지금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주택 일부 짓고 저희가 3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변경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을 했냐 봤더니 일단 저희가 이게 획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제일 크게 하는 모아타운을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게 10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아타운이 10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 각각의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모아타운인 경우에는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는 34,0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하나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획지는 18,000, 획지는 16,000 정도로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봤더니 저희가 이제 천중로에서 들어오는 길은 일단 현재 8m 도로인데 요거를 12m로 계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출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단지와 2단지 사이도 지금 6m 도로인데 요것도 10m까지 확폭을 해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이 뭐 차량 진출입이 좀 원활하게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도로는 그냥 유지가 되는데 여기 12m는 그냥 12m인데 옆에 보시면 보도형 전면공지라고 해가지고 도로 인근으로 저희 대상지로 보도를 일부 선에서 최종적으로 한 15m 정도 원활한 도로, 그 다음에 여기는 10m니까 양쪽으로 내면 한 16m, 13m, 16m 정도 도로가 개설이 될 거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보통 저희가 모아타운이나 가로택 정비 사업을 하면 공원을 안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 밑에 지금 기존에 있던 공원이 있다 보니까 요 공원을 이 위쪽으로 올려서 여기에 지금 뭐 종교시설인데 유치원 부지가 있다 보니까
밑에 있던 공원을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 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계획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음 진행되냐면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하고 지금 저희 동의서들을 진구를 하시잖아요. 그 동의서를 진구를 하면 저희가 구역범위 적정성 자문 신청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그래 해주려고 했으니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여기가 과연 그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도가 이렇게 되고요. 주변 지역에는 뭐 이렇게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내부의 도로가 너무 좁아요. 우리 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다문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뒤에 입안 제안을 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는 이제 구역을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고 여기 전문가 자문에는 우리가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할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게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MP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회의 하기 전에 MP라는 분이 한 분 껴서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면요.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유사하게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자,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해서 주민 공람이라는 걸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아타운 지정고시가 되고요. 이렇게 모아타운 지정고시가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우리 이렇게 모아타운이 지정됐으니까 이렇게 건축을 하겠습니다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합사를 보통 이 저희 전문가 자문회의를 끝나면 보통은 이제 그 연번이라고 하죠. 그 저희 구청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서 여기에 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아타운 지정고시가 되면 조합도 설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건축 계획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가 제 업무이고요. 이 뒤에부터는 저희 우리 담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된 종합건축사사무소 담의 오세영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도시 쪽에서 그 설명을 쭉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지 몇 가지 좀 제가 좀 물어보고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도시 쪽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저희 구역이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몇 종이라고 했는지 몇 종이야? 2종이죠. 2종이야?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용도지역이 저희가 그 5-1구역은 2종의 7층 구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까지밖에 못 짓는 2종 7층 구역이고요. 그 용도지역은 서울만 있습니다. 보통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만 2종 7층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5-2구역은 2종 7층도 있고 2종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5-1하고 5-2가 용도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앞서 도시 쪽에서 보정개수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 보정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말 아시죠? 용적률 아세요? 아시는 분? 용적률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가진 땅이 100평이에요. 100평. 그러면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그 땅에는 100평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2종 7층 같은 경우에 2종 7층이나 2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정한 용도지역 용적률은 200%. 아셨죠?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이면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5-1과 5-2는 어쨌든 서울시가 정한 용적률은 200%고 도시 쪽에서 저희가 모아타운 하면 몇 종으로 간다고 했죠? 3종입니다. 3종은 서울시가 정한 용적률은 250%고 법에서 정한 상한은 3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얼마로 가느냐? 300%. 용도지역 용적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모아타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모아타운이 뭔데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모아타운이 뭐냐? 그냥 가로주택하고 모아타운하고 뭐가 다르냐?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모아타운은 뭐 영어 표기긴 합니다. 앞에 모아는 우리말이고 타운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타운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5-1, 5-2 두 개가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묶여 있는 게 이제 묶여 있어서 타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모아라는 말은 그냥 서울시가 만든 용어고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만든 브랜드명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모아타운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냥 5-1이나 5-2가 그냥 가로주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5-1이나 5-2는 나중에 조합을 만들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각각이.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 두 개를 합쳐서 각각은 모아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모아주택들을 모은 거를 모아타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아타운을 하느냐? 앞에 도시 쪽에서 말씀 주셨는데 모아타운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로주택 말고 모아타운을 재개발 말고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게 돌파구가 생깁니다. 뭐냐? 노후도 같은 게 완화가 되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완화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정비 주택 사업이나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일단의 구역을 묶은 그 마을을 모아서 모아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개별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자율정비 개별은 모아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어떤 거라는 설명드리겠고 모아타운에 대한 장점은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모아타운의 이해가 일단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이 어떤 건지 그리고 모아타운을 하면 뭐가 좋은지 그래서 모아타운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이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쪽에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사업지에 대한 현황을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5-1에 5-2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그 동영상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한 2분 정도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의 이해입니다. 앞서 도시에서도 계속 말씀 주신 게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주셨어요.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어디겠습니까? 지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 중에 핑크색 있죠? 핑크색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거 개선,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 중에 저층 주거지 중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을 표현해 놓은 게 핑크색입니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중에 저층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2%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숫자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한 80% 이상이 재개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천호동 살고 계시지만 주변이 다 주택가잖아요. 저쪽 주택지예요. 근데 보면 저희 남쪽으로 보면은 뉴타운 사업을 했었잖아요. 뭐 1구역도 있고 1-1구역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여기쯤 다 빨갛죠. 여기 하얗습니다. 여기는 뉴타운 해가지고 좀 재개발이 된 지역들이고 여기는 빨개요. 빨간 게 뭐라고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구역 옆에 신통으로 하는 데는 재개발을 합니다. 그거는 재개발 요건이 맞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빨갛게 있는 지역 중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못하면 뭘로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보통 가로주택이나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근데 가로주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사업성이 확보가 안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하는 게 그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 없는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노후도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모아타운을 하면 사업성 개선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하는 겁니다. 부속적으로 뭐 건축법 관련한 규제 완화 규정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노후도 완화가 되고 사업성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가로주택 하면 안 되냐? 가로주택 해도 됩니다. 모아타운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사업성이 좋게 분담금이 줄은 조건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가로주택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아타운 제도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제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의 지역이지만 재개발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 가로주택보다는 훨씬 사업성이나 속도나 여러 부분들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 동의율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3분의 2 동의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60%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의율도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는 해당은 없지만 과거에는 2개 이상의 구역일 경우에부터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개여도 가능합니다.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개의 구역도 모아타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개 구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모아타운이 계속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개선되고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 가로주택에서는 구역 내에 6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그 폐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나누어져 있는 구역들은 도로를 기준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저희 5-1이나 5-1을 만약에 그 가로주택을 한다고 쪼개면 도로 폐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역들이 좁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하면 그러면 뭐가 좋냐? 그 도로를 폐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2만 이하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주택으로 하는 경우는 최고 13,000제곱미터고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은 구역당 2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구역 그 하나의 사이즈가 가로주택보다 사이즈가 크고 그 구역 내에 도로를 폐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5-1하고 5-2가 만약에 같이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지하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하를. 그래서 필요한 경우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표현이 이제 모아주택 2개 구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개 구역 간에 건축 협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 건축 규제가 완화를 상호 완화를 많이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 내용은 모아타운을 했을 경우에 장점 중에 한 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층수도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3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층수는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2종 7층으로 있는 경우에는
1종인 경우 2종 7층으로 가는 경우는 그런 어쨌든 청수 완화도 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 상향하고 용적률을 많은 거예요. 옛날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금은 모아타운이 대부분 지금 주민 제한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후보지 해보셨죠? 제가 듣기로 후보지 신청을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구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끝났고요. 지금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후보지 판정을 받는 제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을 거의 2종 이상을 안 해줬어요. 근데 서울시가 후보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 지정한 게 지금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이 없습니다. 왜? 2종으로까지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 제한 해가지고 진행하는 구역도 마찬가지고 후보지를 작년 3, 4분기, 4, 4분기 후반기에 그 관리 계획을 했던 구역들은 다 3종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도 3종으로 갈 수 있고 용적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종 7층이나 2종에서 3종으로 가게 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용적률이 올라가고 종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뒤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중간에 폐도할 수 있고 면적도 조금 키워서 할 수 있고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고 용도적 상향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여러분들께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은 절차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인데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하고 모아타운을 비교를 하면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2주 시점까지의 일정을 얘기한 건데 모아로 가게 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반 재건축하면 8년, 10년인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걸려요. 일반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그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당겨서 할 수 있다. 당겨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도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안 만들어도 되고 관리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해서 고시가 나면 조합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관리계획 처분 요 부분이 사업 시행인가하고 합쳐서 이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 진행하는 걸 보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 없이 협조를 많이 빨리 해서 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제한 동의서라는 걸 이제 준비해서 받을 거고 그게 구비가 되면 앞서 이제 도시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전자문 요청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전문가 자문 통해서 이제 적정성 평가에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관리 계획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관리 계획을 뭐 구청 시청 협의해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서울시 심의 받아서 관리 계획 고시가 나면 뭐 대략 일정적으로 보면 저희가 주민제한 신청한 걸로 치면은 한 1년 정도 봅니다. 통상.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5월 30일, 6월 달에 만약에 동의서도 6월 달에 한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은 이제 고시가 나겠죠. 그리고 내년 뭐 한 추석 전에는 조합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아 내년쯤에 조합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타운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에 조합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신통계획이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구역 지정 고시까지 기본적으로 최소 2년입니다. 실제로 2년 더 걸리는데 그냥 홍보용으로 얘기하는 게 2년입니다.
저희는 내년 이맘때 조합이 그냥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야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내용만 봐도 시간이 절반밖에 소요가 안 돼요. 사업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서 도시 쪽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구역이 보면은 주변에 교통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지하철역이 이렇게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교통만 봐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요. 저희가 요 현장을 보면서 딱 첫눈에 들어온 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도 보면 혹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한강이. 그냥 이렇게 주변에 여기 천원뉴타운 아래쪽에 있고 여기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가 많으니까 모아타운 필요한 지역이겠다 하고 와서 봤는데 하늘에서 딱 봤더니 한강이 보여요. 한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타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모아타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자료 또 보여드리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 중에 아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노후불량 주거지역들 보셨죠? 서울시내 지도. 여기 아까 보시면 저희 지역 주변이 다 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칠해놓은 요 곳들이 전부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이렇게 다 노후불량 주거지를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발도 하고 있고 모아타운도 하고. 지금 인근에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모아타운이 여기 천호동 113-2번지하고 천호동 338번지 이 두 개가 지금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에 아마 고시간 알 것 같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3종에 3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시는 안 났는데 고정계수 적용을 한 변경고시가 아마 곧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든 모아를 하든 아니면 모아가 안 된다고 하면 가로주택 사업을 하든 해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재개발을 할 수 없다면 자선은 모아타운. 여기 저희 바로 구역 옆에 392-9번지가 최근에 그 신통 후보지가 됐어요.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여기 구역 안에 만약에 뭐 가로주택을 하고 있던 뭐 이런 게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하면 안 되나? 말씀드렸죠.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완화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모아타운입니다. 그냥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안 돼서 재개발을 못하고 저희 구역은 그나마 완화를 받아서 하면 모아타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로주택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1구역이 아까 용도지역이 뭐라고 했죠? 2종 7층입니다. 2종 7층은 10이 가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고 15층, 평균 13층. 용도적 상향 없습니다. 그냥 2종 7층인데 완화만 해주는 거예요. 최고 15층, 평균 13층. 그것도 12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2구역 같은 경우도 2종 7층하고 2종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층수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뒤에 저희 설명드리겠지만 3종이잖아요. 3종은 층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 모아타운 제도를 이용해서 모아타운으로 가는 이게 모아타운이 되면 이 주변에 이 노후불량 주거지가 다 뭐로든 하게 될 겁니다. 주변이 다 개발이 될 거예요. 편성해야 되고요. 뭐라고요? 한강을 보는 모아타운 만들어야 돼요. 구역 내 현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구역 내 제가 한번 몇 번 돌아봤는데 뭐 차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소로도 많고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 계속 살고 싶으시지는 않으실 거고 뭐로든 개발해서 남쪽에 있는 천원뉴타운이나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 특히 눈앞에 보이는 이편한 세상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셔야죠.
지금 깜빡이고 있는 게 이제 2종 7층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5-1이라고 하는 362-5번지 그 일원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5-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 같은 경우는 전부가 2종 7층이고, 위에 5-2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종 7층하고 2종이 여기 또 공원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연결되어 분재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도시에서 아까 설명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5-1구역, 5-2구역 두 구역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뭐 도로나 공원 두 가지 어떤 기반 시설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용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고,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건축 계획을 이제 했고요. 대략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1구역이 전체 저희 그 사업구역 면적이 한 12,000평 좀 넘어요. 전체가. 1구역이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5,700평 되고, 5-2구역이 한 4,800평 되고, 그래서 5-1구역이 조금 크고요. 그런 상태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3종으로 종상향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을 계획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건축계획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한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단독에 사시는 분, 빌라에 사시는 분 이렇게 사시는데,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일이 없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둘러볼 일도 없고, 내가 사는 게 뭐 2층, 3층, 4층 이렇게 사니까 경관에 대해서 전혀 기대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올리면 3종은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25층이든 30층 정도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어떻게 보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을 저희가 주로 봤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봤어요. 평면적으로 보면 서쪽으로 한강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 하고 동서남북을 봤어요. 여기 지금 동쪽 방향으로 봅니다. 여기가 이제 길동역 쪽이 아마 이쪽. 없죠? 열려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건물들이 올라오겠지만 경관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본 높이가 한 25층에서 한 29층 그 사이 정도 높이 됩니다. 그래서 좀 높이 올라가면 동쪽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남쪽 이편한 세상하고 저기 에스컬레스가 보이는 쪽입니다. 여기가 아마 주민센터 같아요. 그래서 남쪽은 향은 좋은데 경관적으로는 좀 단지들이 좀 높은 단지들이 있어서 멀리 보는 데 있어서는 경관은 좀뭐 조망권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조 햇빛을 받는 부분에서는 남양 쪽에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겠고, 경관적으로는 조금 남쪽이 조금 동서남북 중에 제일 안 좋습니다. 향은 좋은데. 그다음 서쪽 보시면은 한강이, 여기 이제 공원 천호공원이고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에서 29층 그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저희가 최고 35층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보실 수 있어요. 다행히 막힌 건물도 없습니다. 뭐 이쪽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이 좀 뭐하고 하든 뭐로 하든 올라가면 좀 있겠지만 한강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층부터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층부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 외곽에 있는 동이 한 15층, 높은 게 15층이거든요. 그래서 한 16, 7층부터는 한강 쪽으로 보일 수 있는데 층이 낮으면 한강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한강 쪽으로는 열려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강이 보일 수 있도록 내려다 보려면 한 20층 이상은 돼야지 않고 볼 수 있어요. 북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강 쪽으로 이제 조망은 됩니다. 물론 이제 주변이 노블령 주거지가 저희처럼 모아타운을 하든 이런 걸 해가지고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쪽을 뺀 나머지 동서 북쪽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려 있어요. 다행히 저희
서쪽은 한강 쪽으로 보는 데는 공원이 있어서 바로 높은 건물이 없고 남쪽으로도 주민센터 쪽으로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열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황하고 경관하고 뭐 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한강을 볼 수 있는 그 몇 동 몇 호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숫자의 소유자분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기대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아타운을 하는 게 아니고 한강을 볼 수 있는 모아타운을 하자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계획 설명을 드리겠고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여러 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세대수, 용적률 아까 300% 말씀드렸고 세대수, 층수 딱 그거 두 개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다른 거는 뭐 임대가 몇 개고 뭐 몇 평형이 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몇 층에 몇 세대 정도 되더라. 뭐 좀 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임대가 몇 세대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5-1, 5- 합쳐서 합친 개요입니다. 뒤에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대수가 1154세대. 1154세대. 물론 세대수는 여기 있는 평형을 어떻게 구성하고 평형별 세대수를 몇 프로씩 하느냐에 따라서 1200세대도 될 수 있고 1100세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4세대라는 거는 1000세대 넘구나. 두 개 합치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최고 35층. 요게 5-1, 5-2가 최고 층수가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개요이기 때문에 최고 35층까지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지금 세대당 1.5대. 요게 여러분들이 감이 좀 없으실 수 있어요. 세대당 1.5대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언론이나 뭐 혹시 그 좀 지인들 통하면 주차 대수 많아야 돼. 뭐 세대당 2대. 강남은 뭐 2.2. 강남은 2대가 넘어요. 한간에는 1.7대, 1.8대 했는데 지금은 2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가 정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1.4대 이상입니다. 1.4대. 그래서 저희가 1.5대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평형 구성은 전체 세대수는 아까 1154세대고 임대주택은 이 중에서 296세대가 임대입니다. 평형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몇 평형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나중에 분양을 받으실 때 보면 평 기준이 아니고 뒤에 붙어있는 제곱미터 기준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46.95제곱미터인데 나중에 분양 카달로그 받으면 46평이라고 봅니다. 46평. 평으로 얘기하면 한 20평입니다. 옛날 평형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20평형, 25평형, 30평형, 33평형, 39평형에서 5개 평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평형별 세대수로 구성을 했는데 임대는 20평형하고 25평형 2개 평형에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서울시하고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협의하다 보면 30평형에도 있을 수 있고 33평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임대 비율이 세대수 비율이 25.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십시오. 한 25% 되더라. 네. 그러면 이게 25%가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보정계수라는 것을 적용을 안 하면 보통 관리계획 300%로 고시가 난 현장의 임대 비율이 몇 프로냐면 여기 임대가 색깔이 다르죠. 2개가 있습니다. 임대의 성격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임대가 아니에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SH나 서울시에 임대를 넘기고 건축비만 받는 임대가 있고요.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같이 받는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임대 종류가 두 가지인데 보통 한 28% 나오는데 저희가 25.6% 나와요. 보존 개수가 조금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존 개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최대치 적용받을 수 있는 게 1.5예요. 1.5. 아까 도시 쪽에서 1.3 했는데 1.3이 아니고요. 저희가 땅값이 좀 높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보존개수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호동 이게 지하철역 주변이기 때문에 보존개수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럼 땅값이 비싼 동네면 보존개수가 아예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호동이고 여기 주변에 있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보존개수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돼요. 되는데 많이 안 돼요. 많이 되는 조금이라도 많이 되는 데가 어디가 되냐? 5-1구요. 왜일까요? 2종 7층이잖아요. 5-2. 그래서 공시지가가 조금 싸더라고요. 5-2 쪽. 5-2도 2종 7층 지역은 땅값이 좀 싸겠지만 2종하고 2종 지역은 조금 비싼 거예요. 그래서 5-1이 5-2보다 둘 다 보존개수 적용은 가능하지만 5-1이 조금 더 많이 받는데 그게 얼마냐면 1.17 정도. 1.17.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28%에서 조금 빠져서 2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면 임대세대수가 한 10세대에서 15세대 정도 분양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돈으로 따지면 한 100에서 150억 정도 줄 수 있다. 보통 1.5를 받으면 그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낸 거 보면 가구당 8천만 원 정도 분담금이 감소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보존개수 적용 가능하다. 내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1이 한 1.17 되고 5-2가 1.13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임대 비율이 5-1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형은 한 5가지 평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나중에 임대는 30평형이나 33평형에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큰 평형이 생기게 되면 이 세대수가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평형대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각 구역별로 보겠습니다. 5-1구역이고요. 여기는 620가구의 세대 여기 보존개수가 25.2 정도 나오고 용적률은 똑같고요. 층수가 지하 3층에 지상 35층. 세대수는 620세대, 임대가 156세. 되셨죠? 다른 거 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층수, 세대수, 임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평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합 가셔서 바꾸셔도 돼요. 지금 이 세대수도 여러분들이 조합 가서 평형 비율을 바꾸셔도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바뀔 수 있냐면 지금은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한 걸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그 명칭 자체가 추정 분담금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고 지금은 또 거기다가 앞에 더 붙어요. 만약에 한다면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추정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앞에 또 계략적인 게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분담금에 대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조합이 돼서 그런 그 분담금에 대한 안내를 좀 받으실 거거든요. 그거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평형에 대한 수요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보다. 지금은 그냥 몇 평 가실래요? 그러면 다 이거 가요. 전용 84. 국민평형이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돈 받아보면 많으면은 뭐 그러면 30평 가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관리처분하고 조합원 분양하고 뭐 관리처분하고 하면 또 59 가지 뭐 이렇게 돼요. 지금은 전용 84. 아마 물어보면 100명 중 여러분 중에 한 90%는 전용 84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이 세대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고 저 정도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그 건물이 앉혀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5-2이고 5-2입니다. 위치적으로 또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양병원이고요. 여기가 보강사입니다. 그러면 대충 건물이 앉혀지면 어떻게 이해되실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정해진 거 아닙니다. 정해진 거 아니고 서울시가 모아타운에 대한 건물의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저기 우리 밑에 있는 이 편한 세상하고 건물 배치가 전혀 다르네.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입주했지만 예전에 재개발 뉴타운으로 했을 때의 어떤 서울시 심의 기준이나 그런 내용들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모아타운은 모아타운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좀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5-5-1이고요. 차량 출입구 말씀드리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에 네모 모양으로 생긴 요게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죠. 요게 이제 층이 낮게 올라가요. 뒤에 이제 3차원으로 올린 거 보여드릴 텐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는 높고 이렇게 가장자리는 낮게.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외부는 낮고 가운데가 높은 그런 단지 조성을 하라고 하는 게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수해서 지금 계획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2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는 게 2개 동이고 여기는 3개 동입니다. 요 동들이 높이 올라가면 어디로 볼까요? 이쪽이 한강 쪽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동은 한강이 보입니다. 아까 질문하셨죠? 여기에 있는 동들이 낮은 동이에요. 한 13층에서 12층입니다. 그래서 이 동들은 앞에 있는 여기는 없죠. 없으니까 더 잘 보이겠지만 여기는 앞에 있는 동이 요 동들에 대해서 한 15층까지는 막혀 있는 거니까 그 위로 가면 이제 한강 조망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방금은 이제 평면적인 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건물이 앉혀집니다. 이제 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동, 남서, 정남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거고요. 향은 서쪽이지만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망에 대한 그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이 서양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 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고려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동들이 주 방향이 이쪽으로 한강 쪽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3차원으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보이고 요게 배치도 아까 보신 모습을 그대로 3차원 올린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지 외곽은 낮고 가운데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하다가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하다가 수정하다가 마지막에 픽스가 된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동주민센터예요. 이동주민센터 공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하는 길이 지금도 소로가 있어요. 그죠?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서울시가 분명히 이거 연결시켜라고 했거든요.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건물을 두지 말고 통경이라고 하죠. 열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로 다닐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뭐 공공보행 통로라는 그런 그 도시계획적 장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안 했고요. 어쨌든 한 20m 이상 열어서 5-1, 5-2가 자연스럽게 한 단지처럼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동선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 본 거고요. 조금 남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본 겁니다. 조금 이제 높이가 좀 눈에 들어오죠. 이제 평면적인 거, 3차원적인 거 보셨으니까 배치가 저렇게 돼서 저렇게 건물이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 조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지금은 건물이 어떻게 앉혀졌나 보여드렸고 평형별로 20평, 24, 25평, 30평, 33평, 39평이 어디 들어가는지인데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평이 왜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형대가 어떤 기준에서 저기에 넣었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작은 46평, 20평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 구성되는 게 임대 세대예요. 임대. 그럼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임대 평형인데 그게 애정을 담겠습니까? 막 좋은 위치, 향 좋은데 뷰가 좋은데 이런 데 넣겠습니까? 일단 향 좋고 햇빛 잘 받고 경관 뭐 조망 잘 잡아하는 건 다 여러분들 나중에 조합원들 몫으로 남겨놓는 거고 임대나 일반 분양 몫으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뭐 향이나 위치나 이런 거 좀 저희가 고민 덜하는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로 나가는 게 주위 평형이기 때문에 여기 한 2라인 정도만 정남향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분담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작을 경우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가실 수 있게 남향으로 갈 수 있는 판상형 구조를 한 2라인씩 놔뒀고요. 나머지는 동향 내지 서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임대분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평형입니다. 전용 59, 25평형. 이것도 이제 이쪽 낮은 저층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 이제 30평입니다. 이게 이제 전용 74는 서울만 유일하게 있는 평형입니다. 보통 서울을 벗어나면 74형이 아니고 68형, 72형, 뭐 74형 이런 게 있습니다. 20평 후반대. 근데 왜 이게 서울만 74형이 있냐? 서울만 있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만. 지방에는 없는데 서울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전용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발코니에 대해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편한 세상 보시면 외부에 툭툭 튀어나온 발코니 있죠. 그걸 개방형 발코니라고 하고 돌출형 발코니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 아는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를 못하게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거기에 발코니를 넣어서 확장을 시키는데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서울만. 이유는 뭐냐? 옛날 아파트 보시면 아파트 인면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아파트 발코니 창이 똑같잖아요. 뭐 확장한 집이 있으면 뭐 있는 집 없는 집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어 놓으면 똑같아요. 인면이 밋밋하게 똑같잖아요. 뭐 옛날에 지은 아파트를 성약가 아파트라고도 얘기하고 아파트 인면이 똑같았어요. 그거를 똑같이 하지 말고 차별화시켜서 하라고 한 게 그런 겁니다. 인면을 좀 차별화. 그래서 발코니 면적을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다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면 안 된다고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개방형 발코니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게 지금은 이제 이 편한 세상이면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 그래서 74형이 왜 있느냐 그럼 서울 분들이 저희가 이제 뭐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도 하는데 서울 분들이 유독히 2자, 3자 구분을 합니다. 1자, 2자 구분을 해요. 그 1자, 2자, 3자가 뭐냐면 10몇 평. 그러니까 19평 돼 있으면 20평으로 해줄 수 없냐. 29평 돼 있으면 30평 해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20평대 사느냐, 10평대 사느냐, 이걸 엄청나게 따지셔요. 그래서 저희는 한 평이라도 줄면은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싸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 더 주시겠다고 19평을 20평을 만들어 달라, 29평을 30평 만들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74냐? 72는 안 되냐? 72는 저 30평이 안 나와요.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계단실을 넓혀가지고 30평을 억지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용 면적이잖아요. 74를 해야만 84평면하고 거의 흡사한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방, 주방, 거실 사이즈가 조금씩 작지만 평면을 보면 74하고 84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74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30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평 말고 30평 만들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생긴 게 74입니다. 서울만 있습니다. 서울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보면은 74형이 있어요. 원래는 59, 84만 만들거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관리계획 도시를 내면 59, 84 두 개만 있어요. 74는 없어요. 서울시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74형을 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4형이고 조합원들이 가시는 부분들은 다 한강을 볼 수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요. 지금 깜빡이는 게 이제 전용 84입니다. 전부 다 한강 쪽으로 보는 쪽에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평형이고, 요게 이제 전용 100이고요. 39평입니다. 여기 이제 한강 볼 수 있는 위치에 일단 앉혀놨고요. 저희가 전용 100짜리를 왜 넣냐면, 원래는 그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펜트하우스 아니면은 그냥 일반 기준층은 전용 84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구역 내에 보시면은 단독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물건이 좀 금액이 좀 큰 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큰 평수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 아래쪽에 이 편한 세상이 큰 평수가 많아요. 전용 100짜리 162형까지 있어요. 이 편한 세상이. 관심 없으시죠? 여기가 작은 평형부터 큰 평형까지 있어요. 큰 평형이 전용 162짜리가 있어요. 60몇 평. 그 정도까지는 저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한 130평 후반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짜리를 각 구역에 한 라인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권리가액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평소 가실 수 있도록 한강 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빨갛게 칠해진 게 이제 높이 올라가는 동이고요. 요게 이제 29층, 35층, 29층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칠은 안 돼 있는데 이제 17층, 18층. 그래서 4개 동이 좀 높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동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뭐하냐, 뭐 좀 좋은 거 없냐 생각을 한 게, 여기 이제 표현된 건 펜트하우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펜트하우스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서울에서 아파트 지으면 다 고층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안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했다 하면 딱 두 가지가 뜹니다. 스카이 라운지하고 또 있어요. 스카이 브릿지. 펜트하우스는 제가 말씀드렸고, 서울은 요즘 했다 하면 펜트하우스, 스카이 브릿지 아니면 스카이 라운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스카이 브릿지 하는 정도는 아니고, 스카이 라운지는 해봐도 되겠다. 왜?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계획 내외는 없지만 높이 올라가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아까 평면으로 보신 4개 동 이제 29층, 35층 올라가는 동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펜트하우스나 스카이 라운지는 지금은 여기 이제 2개 동에만 했는데 여기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를 할 거냐, 펜트하우스를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해놓으면, 지금 여기 이 편한 세상이 있는 쪽에 보면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모르세요?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복층형이 있고, 제일 꼭대기층이 크게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평형대가 큰 평형이 제법 있습니다. 불편한 세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고 큰 평수는 없는 대신에 뭐 스카이 라운지나 뭐 펜트하우스나 그런 것들 좀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 이 편한 세상보다 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얘가 우리가 신축이잖아요. 얘는 좀 지난 거고.
달라야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이 26층이에요. 최고 층수가. 낮은 거는 뭐 10몇 층도 있지만 어쨌든 최고 층수가 26층이고 저희가 나중에 한 35층 올라가니까 조금 차이가 나겠죠. 요거는 이제 스카이 라운드를 했을 때 모습이고 뭐 이게 한강이 보이는 거 제가 연출한 겁니다. 한강이 보면 좋겠죠. 35층에서 딱 보면 한강이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펜트하우스를 했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3차원적인 거 각 위치별로 남쪽에서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가는 시계 방향으로 우리 단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3차원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남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이 걸어져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뭐 말이 좀 많이 바뀌는데 U 커브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즘은 또 A 텐트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외저 내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낮고 가운데가 높고 이게 보면은 U 커브처럼도 보였다가 요즘은 또 A 텐트형이라고 합니다. A 텐트는 뭐냐면 U 커브는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넘어가는데 A 텐트는 뭡니까? 이겁니다. 극명하게 높낮이를 깎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외저 내구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요거는 조금 이제 서쪽으로 도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5-1구역이고 여기가 5-1구역. 여기가 이제 절이고. 군사절이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높은 형태로. 어떻습니까? 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기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많이 바뀌겠지만 바뀌는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좋게 바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짧은 시간에 고민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오늘 보고 기억하고 하실 거는 세대수, 층수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모아타운이라는 게 어떤 거더라. 모아타운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그냥 바로 주택으로 가는 것보다 모아타운 가야 되고 뭐 더 좋은 거는 이제 재개발 신통으로 가는 게 좋은데 신통으로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지금 최선의 선택은 모아타운으로 가는 거고 그걸로 가면 여러 가지 완화되는 것도 많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3종으로 종상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외부 공간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건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이런 외부 공간을 보충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배치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남북으로 이제 크게 통경을 열고 그 다음에 이쪽 동서로도 여기 도로가 이제 도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열린 경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통경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외부 공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단지 내 부대복리 시설, 그러니까 상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커뮤니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조금 공익적인 부분도 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커뮤니티도 필요하지만 지역 연계 커뮤니티라는 시설도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는 거고. 일단 저희가 이제 먼저 생활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권의 형성을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 동측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생활가로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의시설이 이제 이쪽에 모여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연도형 상가 형태로 아파트 외곽에 단층이나 2층이나 그런 연도형 상가 형태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단지 내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쓰는 커뮤니티도 있고 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 연계 커뮤니티. 지역 연계 커뮤니티는 남북하고 동서 이 주 내부 동선 위주로 여기 지역 연계 커뮤니티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단지 내 커뮤니티는 여기 이제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축하고 남북축 상에 이 커뮤니티들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죠? 통로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 통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뭐 물론 5-1, 5-2주에서 살면은 다른 단지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거의 한 단지처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나중에 주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통로 기준으로 커뮤니티를 다 계획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계 커뮤니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돌봄센터 같은 거 아이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그 도서관 같은 거 그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단지 내는 뭐 좀 비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실내 체육관 정도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정도 되는 실내 체육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우나나 그런 스파 같은 거 할 수 있고 단지 내 카페 그런 커뮤니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썬큰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각 1구역, 2구역의 각 가운데에 이제 썬큰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서울시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 요구하니까 한다는 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고 썬큰 커뮤니티가 좋습니다. 뭐냐면 바닥이 꺼져 있는 거예요. 뚫린 거죠, 바닥이. 상상 그런 거 공간 모르세요? 나는 여기 있고 지하에 뻥 뚫린 지하의 공간이 마당에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그 외곽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 이제 왜 그러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가 1층, 여기가 지하. 그래서 요 박스가 이렇게 바닥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층에서 보면 여기가 되겠죠. 내려다보는 거. 이게 이런 걸 왜 하냐? 그럼 이 지하에 있는 둘레는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커뮤니티 센터예요. 커뮤니티. 헬스장도 있고 뭐 여러분들 회의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이런 공간 구성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느냐? 옛날 아파트를 보시면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지하예요. 환기도 안 되고 습기 차고 냄새 나고 곰팡이 그런 게 옛날 아파트의 커뮤니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고 환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썬큰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채광도 되고 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스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바깥 내다보면 갈 수도 있고 빛도 들어오고 환경이 쾌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만 결국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썬큰 커뮤니티까지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단위세대 평면인데 바뀔 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대략 어떻게 생겼냐 정도만 보세요. 요게 이제 제일 큰 100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라인이 쭉 갖고 있고 요게 이제 한강 보는 뷰. 그래서 방은 안방하고 방이 작은 방 3개가 있는데 방을 쳐서 크게 쓸 수 있고요. 요 평면 같은 경우는 방 2개의 드레스룸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큰 평형이기 때문에 큰 평형이지만 30평 후반 평형이에요. 40평대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특화를 한다고 한 게 이제 팬트리 좀 키우고 드레스룸을 각 방에다가 하나씩 붙박이 안 넣고 장이 있는 구조가 있고 뭐 제일 좋은 거는 한가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제곱미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84형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쪽 한강 볼 수 있는 구조고 요거는 뭐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강 볼 수 있는 구조고 방은 3개, 팬트리까지 있고 요건 74형 30평형이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84하고 74하고 평면은 거의 똑같다고. 면적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은 이제 아마 국민주택 규모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84인데 점점 내려와서 59로 지금 거의 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은 비싸니까 84짜리 살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니까 지금은 뭐 1세대 가구 원수도 적고 비용 부담도 되니까 지금은 아마 59가 그래도 국민평형으로 내려오는 추세예요. 근데 서울만 그렇고요. 그래도 수도권만 가도 국민평형은 그냥 83. 근데 서울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할 형태고, 요거는 이제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포베이 구조는 아시죠? 모르세요? 포베이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딱딱딱 하시면 돼요. 남쪽에 공간이 4개가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남쪽에 발코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유행을 했는데 59형의 포베이 구조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남쪽에 3베이면은 공간들이 조금 커요. 근데 포베이로 쪼개놓으면 공간별로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집에 가구가 많고 뭐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그런 집들은 3베이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시공사도 59형을 3베이로만 짓는 시공사가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4베이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쓰시는 분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요. 요즘은 이제 59 4베이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시공사 정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3베이로 갈 건지 4베이로 갈 건지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대 평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권리 가액이 좀 작으신 분들, 분담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좀 작은 평수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 거고요. 이것도 46평이지만 20평형이지만 계단식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복도식이 아니고 앞발코니, 뒷발코니가 있는 계단형입니다. 보통 46평이면은 복도식으로 해요. 복도식은 발코니가 남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46평도 판상형 구조의 3베이 구조로 볼게요. 마통풍 되는 구조로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건축계획 설명은 대략 다 드렸고요.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고, 지금 쭉 설명드린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정개수라는 말씀만 드리고 그게 뭔가를 설명 안 해주세요. 그거 되게 가셔갖고 그 뭐지 왜 그건 안 해주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공시지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정개수가 적용된다는 거는 내가 사는 지역의 땅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가 정한 재개발 구역, 재개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있어요. 평균 매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값하고 우리 구역의 5-1, 5- 각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평균을 냅니다. 나눠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이 한 1.17 되고 5-2가 1.13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싸면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싸기 때문에 1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임대 세대수가 줍니다. 이해되세요? 공시지가가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지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꺼번에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입체까지 돌려가지고 이제 한강뷰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가실 때 머릿속에 우리 동네가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게 들어서는데 나는 기필코 34층에 당첨돼서 한강을 볼 거야.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됐을 때고 사업의 첫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첫 시작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타운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동의서를 내주시는 게 첫 번째. 앞으로 더 이상 가로주택이니 뭐니 이런 데 이제 형을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듣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모아타운을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속통합도 지금 현재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승인 다 끝나고 지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가장 알맞는 사업을 제시를 했고 그 첫발의 시작은 동의서를 내면서부터 오늘 보여드린 입체적인 35층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절차대로 이제 쭉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모아타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모아타운 뭐 3종으로 하고 용적률 더 주고 서울시에서 임대료 다 뺏어가는데 얼마든지 뺏어가도 괜찮습니다. 용적률을 더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기 신도시가 2군데가 지금 2군데 일산하고 분당하고 일기 신도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당은 지금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요. 일산은 지금 답보 상태예요. 왜냐? 현재 34평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그 나중에 이거를 몇 억씩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안 받쳐주니까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천호동은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고 일반 분양가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내놔도 무방합니다.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용적률 250%를 기준 용적률을 삼아서 임대를 내놓는 거는 건축비도 받고 땅값도 받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기준 건축비냐 공공임대 표준 건축비냐 해가지고 조금 나뉘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전문가들이 다 머리 싸매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의 재산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에 인사드렸던 2분 위원장님과 또 지금 여러 추진 준비 위원님들이 많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뒷받침을 해주시는 건 주머니에서 쌈짓돈 안 내놓으셔도 돼요. 가끔 사무실에 바카스 2박스 정도는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의서 내주시고 연락처 잘 전해주시고 해서
이런 기쁜 소식들 얼마든지 들으시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빠른 시간 안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의 이 전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하십시오.